네. 자, 오늘이 5월 26일 장자대교예요. 장자대교. 여기는 낙지를 잡으러 왔고 첫 캐스팅 시작합니다. 라이브가 권한이 생기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네요. 근데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부네. 내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사용 장비는 다이와 스토리스트 RT 88ML대, 그 다음에 릴은 이그지스트 C3000 LT3000 CH 모델 더블 핸들, 그리고 라인은 서픽스 832 1호, 그 다음에 애기 같은 경우에는 요즈리 레이저 퍼플 실버, 그리고 단차는 7cm 짜리 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영상이 얼마나 잘 들어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뭐 오늘은 그냥 연습하러 온 거니까 나중에 이제 실시간으로 찾아뵐 수 있는 걸로,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바람이 생각보다 심하네요. 오늘 마이크도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뭐 하는 데까지 해보고, 어차피 24시간 뒤면은 내일 저녁쯤에나 실시간이 가능하다는 소린데,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시간까지는 뭐 일반 동영상으로 대체해야겠죠. 물때는 지금 8시 반이 간조로 나오는데, 지금 이쪽 방향에서는 만조에서 간조 갈 때가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근데 문제는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슬랙 라인이 좀 길게 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간조를 찍고 물도류를 하면 뒤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네요. 낙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쭈꾸미하고 갑오징어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포지션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려운 장르는 아니고, 애깅 쪽에서는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장르 중에 하나니까 지금 애기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낙지 금어기 오기 전에 여기서 낚시를 조금 했었어요. 저번 주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저저번 주도 낚시를 잠깐 했었고, 그때는 뭐 많이 잡은 날은 3마리에서 4마리 정도까지도 했었고, 조금 잡은 날은 1마리 정도 이렇게 잡으면서 진행을 해봤는데, 장자도 구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양심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피합니다.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들어갔다가 주차 때문에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쪽은 좀 되도록이면 피하는 편이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화면상으로는 담기지는 않는데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주차하기가 여기도 좀 많이 껄끄러워졌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장자 터널 저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안전구역이 있어서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낚시할 공간 자체를 만들어주질 않는 것 같기는 해요.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쓰레기 많이 버리고 가고, 그다음 고성방가하고 소변 아무데나 보고 뭐 이런 것들도 문제의 소지가 있죠, 확실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공용 공간을 어느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런 뭐 펜스라든지 아니면 뭐 주차 공간을 없앤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저도 전라북도에 거주를 하고는 있지만, 전라북도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불친절하지 않나, 그리고 낚시인들에 관련된 정책 자체가 조금 소홀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말들 많죠. 비응항에서 서비스 문제 때문에 뭐 다시는 비응항 안 온다,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어족 자원이 부족해서 더 이상 군산 쪽으로 못 오겠다. 매년 바다가 내주는 대로 낚시를 하는 거지만 점점 어족 자원이 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원래 이 고군산 일대가 다리가 하나도 없이 배로만 이동 가능한 곳이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낚시를 즐기셨던 분이기 때문에 야미도의 다리가 이제 저 새만금 석축이 낮기 전에 배를 타고 들어오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께서는 민물 낚시 위주셨지만 뭐 바다 낚시도 즐길 겸 해서 오셨는데, 그때 묵금추, 그러니까 민물 낚시는 뭐 스킬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냥 일반 낚싯대에 묵금추만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쿨러 뭐 25리터 짜리 쿨러 하나 채우는데 채 2시간이 안 걸렸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야미도에서 묵금추 던지면 우럭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게 이제 그만큼 어족 자원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족 자원이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다. 다만 어족 자원이 준다고 해서 관광 자원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오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고, 뭐 소위 말하는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소변 문제라든지, 뭐 화장실이 있으면은 굳이 그냥 아무 데서나 소변 볼 일이 있을까요? 공중 화장실을 많이 비치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양심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자리 잡아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워요. 저는 이제 찌낚시도 하고 원투도 하고 모든 이제 선상 낚시도 하고 거의 모든 장르를 다 하는 낚시인으로서 경상도나 여수만 가봐도 환경이 아주 좋은 곳이 많습니다. 전라도만큼 열악한 환경이 별로 없어요. 뭐 간단한 주변 석축만 가봐도 공용 화장실이 잘 구비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환경 자체가 조금 잘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군산도 잘 돼 있다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는 감정은 그건 아니에요. 경상도나 부산, 거제, 통영 뭐 이쪽, 그 다음에 뭐 여수, 목포, 물론 여수 쪽도 조금 불친절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쪽은 이제 잔잔한 방파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막상 군산 쪽으로 오게 되면 갈 수 있는 곳이 부안하고 군산, 비응항 쪽, 그 다음에 이제 고군산 계열 이쪽으로 거의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만 조금 손만 잘 봐놔도 낚시 인구들을 유입시키는데, 근데 그 낚시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의도로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관광 자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외부에서 돈을 쓰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돈 쓰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주변 환경들을 좀 잘 만들어 주시면 뭐 이쪽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부안 격포에 가면 피싱피어 있죠. 피싱피어처럼 새만금 지금 석축라인 쪽 위험하다고 뭐 그렇게 경고 표시판 해놓고 하는데, 차라리 돈을 들여서 피싱피어를 만들고 피싱피어 입장료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쓰레기 문제도 해결되고 입장료로 해가지고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석축이 아시다시피 2단 석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캐스팅 비거리 문제라든지 뭐 여러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습니다. 채비들도 많이 틀리고. 근데 피싱 피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어족 자원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인공어초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어족 자원도 보호하고, 그리고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낚시 오는 사람들도 좋은 환경에서 낚시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될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게 안 되는지, 왜 그게 안 되는지. 그냥 쓰레기 버리고 하는 사람을 밉다고, 낚시 금지시킨다고 어부들 와서 싸우고, 낚시꾼들도 열받아가지고 안 버려도 될 쓰레기들 그냥 버리고 가고, 악순환이잖아요, 악순환.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물론 개인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격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 피싱 피어를 조성한 거는 참 잘한 것 같기는 해요. 잘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군산도 그런 걸 좀 본받아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아쉽게도 잘 안 되네요. 아쉽게도.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낚시 조력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막상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워요. 내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 뭐 정치가, 근데 낚시 하나만 바라보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레저 부분, 레저 부분, 그리고 개발, 관광 활성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땐 뭐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근데 아쉽죠.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 자체가 많이 아쉽고,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양보하면서 참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가는 포인트들만 봐도 뭐 이제 선착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해서 찾아서 가게 되면 이제 어민들하고 많이 싸워요. 어민들하고. 근데 그 어민들하고 싸우는 게 뭐 제가 뭐 거기를 더럽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제가 뭐 쓰레기를 버린 것도 아닌데 깨끗하게 치워놓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여기는 낚시꾼이 오면 안 돼. 방파제가 꼭 자기 거인 것처럼. 물론 어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패제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우선권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똑같은 세금으로 만든 거고 어민이 낸 세금으로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로 양보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일반 낚시꾼들이 조금 비매너 행동을 한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는 건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근데 그냥 이유 없이 낚시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지 말라, 이런 거는 조금 지양돼야지 않나. 지향이 아니라 지양입니다. 지양돼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뭐 여기서 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겠죠. 저는 여기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끔가다 즐기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도 여기 올 때 편의점 같은 데 들려서 음료수라든지 뭐 개인 기호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 근방에서 삽니다. 저는 이제 전주에 살고는 있지만 이 근방에서 매출 올려주면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서로. 근데 막 어민들이랑 싸우고 뭐 개인적으로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이쪽을 다시 오게 되면 아무래도 편의점 한 번이라도 덜 이용하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조율돼서 어민들하고 좀 트러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와서 뭐 작은 돈이지만 소비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주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낚시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매너, 그 다음에 뭐 쓰레기 버리는 문제, 화장실 문제, 뭐 고성방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초보자 시절에 조금 완성이 돼가지고 낚시인으로 거듭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허가제로 바뀐다고 하면 더 급급할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즐길 수 있는 거 옛날에는 그냥 하면 됐는데, 이제는 낚시할 때마다 돈 내야 되고 허가 받아야 되고 이러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낚시인들 자체적으로도 자정작용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게 개인 한 명 한 명 가지고는 힘든 문제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이제 공익 캠페인처럼 널리 알려져서 그런 것들이 조금 공유가 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아가서 이제 저희 미래 세대, 저도 이제 아들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이 환경이 저희 자녀 세대들 거를 빌려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끼고 잘 넘겨줘서 그 친구들이 또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아시다시피 낙지는 해가 져야 나오는 애들이다 보니까 큰 기대는 없어요. 그리고 맞바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가 좀 더 지고 몇 마리 건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낚시라는 게 너무 욕심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날물하고 밀물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는 날물이 진행되고 있고 8시 30분에 날물이 다 끝나고 정조 시간이 되면 그때는 반대편으로 이동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여기는 쭈꾸미, 갑오징어, 낙지 3개가 다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갑오징어는 어차피 금어기가 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 쭈꾸미는 현재 금어기, 낙지는 6월 1일날 금어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바짝 이번 주에 즐기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한치, 6월 1일날 한치가 예약이 돼 있어서 다음 영상은 한치 준비하는 영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한치 낚시를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한 3, 4년 차 정도? 3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낚시를 공부하면서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한치도 조금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동생이 한치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조금 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취득한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100수 200수 할 때 그래도 평균 60수에서 한 80수 정도는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년차쯤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장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치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채비라든지 장비라든지, 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들이 하도 홍보를 많이 하니까 뭐 좋은 장비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렴한 장비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머털낚시 근무할 때 많이 판매했던 제품들, 그리고 손님들이 많이 피드백 해주셨던 장비들, 저렴해도 한치 낚시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한치는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되려 조금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애기 부분이에요. 애기가 워낙 많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적당히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급 어종일수록 고급 애기를 써야 되는 거는 인지상정이겠죠. 근데 요즘은 뭐 저렴한 애기들도 많이 나와서 그냥 사용해도 크게 지장은 없는 상황이 됐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3년 동안 한치 낚시를 하면서 느낀 점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 한치 낚시를 처음 갔을 때 통영 섬진호라는 배를 탔습니다. 뭐 홍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로낚시 근무할 때 한치 낚시를 처음 갔는데, 그때 당시에 통영 섬진호 선장님이 전주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아서 뭐 아무래도 같은 동양 사람이니까 잘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첫 출조, 한치 첫 출조 때 제가 65수를 했습니다. 첫 출조 때. 그러니까 섬진호 선장님께서도 첫 출조, 한치 첫 출조라고 하니까 안 믿으시더라고요. 잘하니까. 그것도 기본 센스가 좀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된 거겠지만,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가져갔던 애기들이 주요했던 거죠. 장비들도 주요했던 거고, 뭐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서 갔지만, 어찌됐든 너울도 많이 치고 좀 힘든 날인데도 불구하고 중장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제 뒤쪽 쓰신 분들이 워낙 선수급들이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코치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정도 마리수를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무심코 그냥 유튜버들, 저도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 그냥 이거 좋으니까 이거 쓰세요,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낭패 당하기 있습니다. 뭐 저도 지금 애기로만도 몇백만원치 애기를 사보고 써보고 터쳐보고 했지만 막상 먹히는 애기는 따로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변질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유튜버들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튜버를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본업이, 그러니까 전업으로 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홍보를 목적으로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액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것이 좋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결부돼 있는데 자기 게 안 좋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매도 해봤고 쓰기도 해봤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저도 나중에 이제 뭐 어디서 홍보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턱대고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써보고 나서 그 이후에 뭐 내가 직접 써보고 감각을 느껴보고 그러고 나서 뭐 이게 좋다 말다 이렇게 평가는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내가 써보지도 않은 장비를 뭐 좋다 만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쓰고 있는 장비가 뭐 지금 좋아서 하이엔드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이엔드를 써도 자기 손에 안 맞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이 낚싯대까지 올라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낚싯대를 바꿨어요. 그냥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100대 이상 바꾼 것 같아요. 워킹 낚싯대를. 물론 이제 농어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인쇼어도 있고 애깅대도 있고 여러가지 낚싯대를 복합적으로 해서 바꾼 거고, 또 선상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자리 잡는 데까지 7, 8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기 손에 맞는 낚싯대를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낚시를 먼저 시작하신 선배 조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낚싯대는 최대한 고급으로 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중복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치로 사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낚싯대를 개발을 해요. 근데 그걸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에 맞게 카본 시트를 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개발을 해서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만들고 나서 필드 테스트를 거치죠. 수백만원 혹은 수천만원, 진짜 억대까지 들어가는 그런 낚싯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개발을 하고 걔네들이 가격을 매겨서 이게 지금 현재 최고로 좋은 낚싯대입니다 하고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지만, 근데 뭐 소위 말하는 10만원대 낚싯대부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등급을 나누자면 10만원대, 그 다음에 20만원대, 그 다음에 40에서 50만원대, 그 2위로 올라가면 이제 80에서 100만원대, 이렇게 하이엔드급으로 나눠지죠. 자, 80만원대 낚싯대가 처음 개발될 때 그냥 주먹구구로 개발해가지고 개발됐을까요? 개발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80만원대의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겠죠. 10만원대 낚싯대는 그만큼 개발비가 조금 덜 들어갔기 때문에 10만원대 가격대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낚싯대가 처음 개발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개발이 되지만, 구상 단계에서 시작을 하지만 실제 필드에 나가서 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 다음에 흉내는 어떤지, 제압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해요. 필드 테스트들이 10만원짜리 낚싯대도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근데 10만원짜리 낚싯대하고 100만원짜리 낚싯대가 뭐가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소재가 다르고,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다르겠죠. 자, 기본적으로 소재는 뭐 카본 시트로 해서 만드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유튜브들 검색해 보시면 낚싯대 제조 공정 뭐 이렇게 쳐보시면 다 나와요. 공장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자, 근데 이거를 그렇게 똑같은 제조 공장에서 만든다 손치더라도 소재마다 차이가 있는 거고, 밸런스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각 회사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 거고, 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만원짜리 낚싯대라고 해서 고기를 못 잡고 100만원짜리 낚싯대라고 해서 고기를 잘 잡고, 이게 아니라 내 몸이 10만원짜리 낚싯대를 썼을 때보다 100만원짜리 낚싯대를 썼을 때 조금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10만원, 그러면 100만원짜리 낚싯대를 굳이 살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면 똑같은 스펙에 회사만 다르고 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똑같은 스펙이라고 해도 마감재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무게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스토이스트, 이제 하이엔드 거의 애깅대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런 애들은 100g 미만으로 설계가 보통 많이 돼요. 이게 100g이라고 하면 크게 뭐 차이가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자, 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하이엔드급으로 가게 되면 자, 100g에서 200g 사이로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사용해서 10만원에서 5만원대 낚싯대를 사용하거나 릴도 비슷하게 세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게요. 그럼 스토이스트에다가 이그지스트나 스텔라 같은 뭐 2500번대 하이엔드 애깅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 두 개를 합쳐도 250g이 채 넘기가 힘들어요. 250g 그람으로 환산했을 때 합계가. 자, 근데 자, 5만원짜리나 10만원짜리 낚싯대는 제 아무리 소재를 좋은 걸 쓴다고 해도 원가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g대가 무조건 넘습니다. 자, 그리고 릴 같은 경우에도 30만원대 40만원대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200g이 기본적으로 넘어요. 보통 230g까지 봅니다, 가격이 조금 저렴한 릴들은. 자, 그러면 두 개를 합쳤을 때 기본적으로 350g에서 400g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람으로 했을 때는 뭐 그 그람 수 뭐 50g에서 100g 차이. 자, 100g이 뽕돌로 하면 25에서 30호 정도 돼요. 뽕돌로 하면 우리 원투 던질 때 묵직한 뽕돌 있죠? 그게 30호예요. 자, 내 손목에다가 25나 30호짜리 뽕돌을 얹어놓고 낚시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낚싯대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피로도가 덜하고, 특히 이런 애깅 장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손목에 부담이 되고 어깨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30호 뽕돌 하나만 들어도 아프죠? 손목 아프고 무겁다는 거 느껴지시죠? 근데 그거를 낚싯대하고 릴에서 내가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낚싯대가 싸다고, 그리고 비싸다고, 좋고, 싸다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자기 몸이 얼마나 편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조금 차이가 나겠죠. 100만원짜리 개발하는 거랑 10만원짜리 개발하는 거랑 똑같이 개발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근데 100만원짜리 개발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시마노나 다이와 제품들 보면 그 박스에 PP 필름 박스에 보시면 기술들 다 적혀 있잖아요. 책자에도 막 X45, AGS, X 조인트 이런 기술들, 그런 기술들이 괜히 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대기업에서 그렇게 싸게 개발을 해서 이제 제품을 개발한 거를 일반인들이 쓸 때는 잘 모르죠. 그 기술도 잘 모르고 그냥 가벼운 거 하나, 실제적으로 내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가벼운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왜 좋은지를 모르고 유튜버들이 나 이거 쓰니까 좋네요 하면 혹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거짓골을 면하기가 힘들다. 네. 바람이 오늘 없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네요. 바람이 좀 덜 불어야 낚시하기가 편한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것도 맞바람이. 그나마 남쪽에서 부는 남풍이라서 그렇게 춥게는 안 느껴지는데 그래도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라인 텐션도 안 잡히고, 라인이 텐션이 잡혀야 애들을 느끼고 후킹을 하는데 텐션이 잘 안 잡혀요 지금. 요즘 같은 환절기,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10도 이상 벌어지는 이런 날씨에는 복장도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대, 릴 이런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낚시복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즐겨보는 유튜버분은 낚시복은 맨 마지막에 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4년차 때 동계복을 처음 샀고 이제 5년차 되기 전에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레인 슈츠를 샀어요.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고어텍스로 돼 있기는 한데, 자, 고어텍스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방수, 투습.
그게 뭐냐, 습기가 몸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춥지가 않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기본적으로 자기 체온만 가지고도 온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 낚시복 이쪽을 보시면 이제 직접 입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가오리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날개죽지 있는 데가, 그게 이제 캐스팅할 때 불편함이 없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뭐 파카라든지 이런 걸 입으면 캐스팅할 때 걸려요. 근데 낚시복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낚시복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뭐 내가 낚시복에 투자할 여력이 안 돼서 못 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낚시를 취미로 좀 오랫동안 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추위를 많이 탄다 그런다고 하면은 낚시복들은 기본적으로 뭐 얇은 옷들을 안에다 입고 그 위에다 입는 옷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활복 입고 있는 상태에서 낚시복을 걸치시면 돼요. 이제 물론 그렇게 하면 약간 불편한 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냥 더 씌워서 입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편하고 훨씬 따뜻합니다. 제가 4년차 때 방한복을 샀다고 그랬죠. 그 방한복이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자, 방한복이 없고 그냥 파카 입고 다닐 때는 핫팩을 몸에다 붙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열을 머금지를 못하니까. 근데 방한복 사고 나서부터는 핫팩을 안 붙입니다. 그냥 내 체온을 가지고 내부 온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방한복하고 이 낚시복들이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도 이렇게 바람, 뭐 마이크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바람 많이 불거든요. 근데 몸은 안 추워요. 손가락 끝이 춥지, 얼굴이 춥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낚시복은 조금 투자를 하셔서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뭐 낚싯대 살 돈도 없는데 무슨 낚시복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낚시하다가 병원 가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뭐 시마노 제품이 됐든 다이와 제품이 됐든 뭐 국산 제품이 됐든 2월 상품들이 있어요. 유행에 민감하신 분들은 당연히 올해 신상을 사셔야겠지. 근데 난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 그냥 적당히 뭐 2월 상품이라도 성능만 좋으면 돼, 그러면 작년에 판매하다 남은 2월 상품들, 그런 것들 구매하시면 뭐 1년만 지나도, 1년도 아니죠, 한 6개월만 지나도 반값에 다 판매합니다. 그런 것들 구매하시면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굳이 올해 나온 신상 굳이 구입 안 하셔도 그렇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요즘은 세상이 좋잖아요. 쿠팡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그런데 검색 잘 해보시면 2월 상품들 나옵니다. 그런 거. 자, 여름에는 어차피 타이즈에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시니까 굳이 필요 없고, 자, 방한용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레인 슈츠 하나 사시면 이거는 이제 봄 가을용, 그리고 이렇게 일교차가 많이 나는 이런 시즌에 착용하시면 기가 막힙니다. 저는 낚시복이나 이런 낚시대나 릴도 중요하지만 이런 낚시복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낚싯대에 투자하는 거 조금 아껴뒀다가 이런 낚시복에다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바람이 조금 안 불어서 대상어도 좀 나오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대상어가 오늘은 얼굴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리고 원래는 라이브로 하러 왔는데 라이브가 승인이 24시간 뒤에 된다고 해서 라이브를 못하고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한다는 거, 뭐 마이크 테스트도 하고 영상 테스트도 하고,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좋죠. 이렇게 해서 뭐 오늘 대상어로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물돌이 지나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해보고 대상어 잡아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